일본 정부는 살상무기 수출 제한을 전면 해제한다. 일본이 전후 78년간 유지해온 평화헌법의 족쇄를 스스로 풀어버렸습니다. 살상무기 수출 전면 해제, 방위비 GDP 2% 증액, 연간 43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군비 투자까지 선언했죠. 아시아 전체가 긴장했고 서방 언론들은 일본 군사 대국화를 대서특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무기 시장에서 벌어진 일은 정반대였습니다. 전 세계가 일본을 주목하는 동안 수십조 원의 방산 계약서에 서명한 나라는 대한민국이었죠. 일본은 단 한 건의 대형 계약도 따내지 못한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일본이 살상무기 수출 3원칙을 폐기했습니다. 도쿄에서 날아온 외교 전문을 읽는 순간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제 이름은 데이비드 밀러입니다. 미 국방부 무기 획득 조달 정책국 소속 분석관이죠. 모니터 속 CNN 화면에서 도쿄 총리관저 앞이 플래시 세례로 하얗게 번쩍이고 있었어요. 일본 관방장관이 연단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죠. 일본 정부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전면 재검토합니다. 회견장이 얼어붙었어요. 수백 명의 기자들이 숨을 멈춘 게 화면으로도 느껴졌습니다. 관방장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동맹국과의 공동개발 장비에 대해서는 살상무기 수출을 허용합니다. 1초의 정적이 흐른 뒤 셔터 소리가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기자들이 동시에 손을 들며 질문을 외쳤죠. 화면 하단에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일본 살상무기 수출 전면 해제. 70년 만에 대전환. 저는 그 자막을 3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70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일본은 스스로 족쇄를 채웠어요. 공산권에는 팔지 않는다. 유엔 제재국에는 팔지 않는다. 분쟁 당사국에는 팔지 않는다. 전범국이라는 낙인 아래 일본은 무기를 만들 수는 있었지만 팔 수는 없었죠. 그 사슬이 마침내 끊어진 겁니다. 사무실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어요. 제임스 국장이었습니다. 밀러, 오후 3시까지 초안 올려. 큰 건이야.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NHK 채널로 돌렸습니다. 일본 국회 본회의장이 화면에 떴어요. 의원석이 빼곡하게 차 있었고 방청석까지 취재진으로 가득했죠. 방위상이 연단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구두 소리가 마이크에 잡힐 만큼 본회의장은 숨죽이고 있었어요. 일본은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증액할 것입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의원석을 훑고 지나갔어요. 방위상이 손을 들어 정숙을 요청하더니 숫자를 또박또박 읊었습니다. 연간 약 430억 달러입니다. 순간 본회의장이 터졌어요. 의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천둥 같은 박수 소리가 중계 마이크를 통해 쏟아졌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430억. 이건 프랑스 국방 예산과 맞먹는 규모였습니다. 영국보다 많았고 독일의 거의 2배였죠. 세계 3위 경제대국이 군사비를 단숨에 2배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제 옆자리에서 동료 앨런이 낮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저 돈이면 뭘 못하겠어. 일본이 진심이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일본이 드디어 움직였다. 70년 동안 웅크리고 있던 거인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거라고 느꼈죠. 화면에서는 각국 반응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굳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어요. 일본의 이번 결정은 지역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전범국이 다시 군사대국의 길을 걷겠다는 것은 역사에 대한 모독입니다. 러시아도 비슷한 성명을 냈고 북한은 강력 규탄한다는 담화를 발표했죠.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반응은 달랐어요. 국무부 대변인은 일본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일본의 역할 확대를 지지합니다. 저는 이 모든 반응을 메모하며 분석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에 절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었어요.
아시아 방산 시장의 지각 변동이었죠. 오후 2시에 초안을 마무리했습니다. 프린터에서 12장짜리 보고서가 나왔어요. 제목은 이랬죠. 일본 방산 수출 자유화의 전략적 함의 및 한일 경쟁 구도 분석. 3시 정각에 브리핑룸에 들어섰습니다. 장교들과 분석관들이 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어요. 제임스 국장이 턱짓으로 저를 연단 앞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일본 열도 지도 위에 방위비 증가 그래프가 겹쳐져 있었죠. 일본이 방산 시장에 본격 진입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래프의 가파른 상승 곡선을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켰습니다. 430억 달러입니다. 이 자금이 연구개발과 생산시설에 투입되면 5년 안에 아시아 방산 지형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아시아 무기 수출국 현황이었죠. 현재 아시아에서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뿐입니다. K9 자주포와 K2 전차가 몇몇 국가에 팔렸어요. 하지만 일본이 시장에 뛰어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육군 대령이 손을 들었어요. 한국 무기의 경쟁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가격입니다. 한국 무기는 쌉니다. 기술력보다는 가격 경쟁력으로 계약을 따낸 거죠. 하지만 일본이 비슷한 가격에 더 높은 기술력을 제시하면 한국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결론입니다. 일본 우세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합니다. 일본의 기술 기반과 자금력을 고려하면 한국 방산은 틈새 시장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리핑이 끝나자 제임스 국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좋은 분석이야, 밀러. 국가안보회의에 올리겠네. 저는 회의실을 나서며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일본의 자금력은 압도적이었고 기술 기반도 탄탄했어요. 미쓰비시, 가와사키 미쓰비시 전기.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방산에 뛰어드는 거였죠. 거기에 미국과의 동맹 관계, 유럽과의 외교 채널까지. 한국이 어떻게 이걸 상대하겠어요? 그날 밤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일본의 살상무기 수출 해제 발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콧웃음을 쳤어요.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없는 거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본이라는 거인이 깨어났는데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자금 규모부터가 게임이 안 되는데요.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일본이 움직였어. 아시아 방산 판도가 바뀔 거야. 아내는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죠. 저는 맥주를 마시며 TV를 켰습니다. NHK 화면에서 도쿄 시내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일본 방위성 청사에 환한 조명이 들어와 있었죠.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드디어 날개를 펴는구나. 한국은 이제 그 그림자 아래 놓이게 될 거야. 당시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어요. 일본의 자금력과 기술 기반 앞에서 한국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요. 도면의 품질이 다르고 기업의 규모가 다르고 돈의 스케일이 다르니까요. 3원칙 폐기 발표 이후 일본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파리에서 열린 유로 사토리 방산 전시회에 저도 참관단으로 참석했어요. 샤를 드골 공항에 내리자마자 습한 공기가 폐를 채웠죠. 택시를 타고 전시장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일본 부스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일본 부스가 입구 정면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규모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흰색과 빨간색으로 깔끔하게 디자인된 부스가 천장까지 솟아 있었어요. 대형 LED 스크린 4개가 사방에서 빛을 뿜고 있었고 미쓰비시중 공업 로고가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죠. 부스 중앙에 전투기 실물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F3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였어요. 검은 도장 위로 전시장 조명이 미끄러지듯 흘렀죠.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동체 곡선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공기 흡입 구각도, 날개 접합부 처리, 레이더 단면적 최소화 설계. 모든 디테일이 정교했죠.
브리핑이 곧 시작됩니다. 일본인 안내원이 영어로 말했어요. 저는 브리핑룸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100석 규모의 좌석이 거의 다 차 있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온 분석관들과 군 관계자들이 노트북을 펴고 앉아 있었죠.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미쓰비시 전기 로고가 떴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일본인 엔지니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A사 레이더 시스템을 소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레이더 모듈 도면이 떴어요. 저는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탐지거리 400km입니다. 좌석 여기저기서 팬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엔지니어가 도면의 한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동시 추적 가능 표적수는 200개입니다. 미국의 APG-81 레이더와 동등한 수준이죠.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제 옆에 앉은 영국 분석관이 동료에게 속삭이는 게 들렸습니다. 저 정도면 라팔보다 낫겠는데. 엔지니어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가공 공정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의 정밀 가공 기술입니다. 영상 속에서 거대한 기계팔이 티타늄 합금 덩어리를 깎고 있었어요. 영하 200도의 극저온 환경이라는 자막이 떴죠. 절삭유가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가운데 공작 기계가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움직였습니다. 공차 0.001mm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머리카락 두께의 10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영상이 클로즈업 되자 금속 표면이 거울처럼 빛나는 게 보였어요. 흠집 하나 없이 매끈했죠. 이 정밀도가 없으면 스텔스 성능을 구현할 수 없습니다. 엔지니어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브리핑룸에서 다시 팬 소리가 바빠졌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가 떴어요. 가와사키 중공업의 항공기 조립 라인이었습니다. 거대한 경납고 안에 전투기 동체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흰 방진복을 입은 기술자 수백 명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최종 조립 단계의 수작업 검사 공정은 3200단계입니다. 영상이 한 기술자의 손을 클로즈업했어요. 그가 확대경을 눈에 대고 리벳 하나하나를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까지 보일 정도로 화면이 선명했죠. 한 단계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전체 공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좌석에서 탄성이 새어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브리핑 마지막 순서는 해상자위대 전자전 시스템이었어요. 이지스함 내부 전투정보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모니터가 푸른 빛을 뿜고 있었어요. 오퍼레이터들이 헤드셋을 쓰고 레이더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죠. 해상자위대는 40년 넘게 이지스 시스템을 운용해왔습니다. 스크린에 통계가 떴어요. 이지스함 보유 대수 8척, 실전 훈련 횟수 연간 200회 이상, 미 해군과의 합동 훈련 30년. 이 경험이 우리 전자전 기술의 기반입니다. 브리핑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손뼉을 쳤습니다. 솔직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숫자 하나하나가 구체적이었고 영상 하나하나가 설득력 있었어요. 도면의 품질은 말할 것도 없었죠. 브리핑룸을 나서는데 프랑스 분석관 2명이 대화하는 게 들렸어요. 도면만 놓고 보면 일본이 유럽보다 앞섰어. 기술 기반은 확실히 탄탄하네. 문제는 실전 검증이지. 그건 시간 문제 아닐까?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전 검증이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시장을 돌아다니며 다른 부스들도 둘러봤습니다. 독일 라인메탈, 프랑스 넥스터, 영국 BAE 시스템즈. 하나같이 화려했지만 일본 부스의 규모와 디테일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다 한국 부스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일본 부스와 비교하면 초라했습니다. 부스 크기는 일본의 3분의 1 정도였고 LED 스크린도 작은 게 2개뿐이었죠. K9 자주포 모형과 K2 전차 모형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어요. 한국 부스 직원이 영어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분당 6발에서 8발 사격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경쟁 제품 대비 30% 저렴하고요. 지나가던 유럽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물었어요. 납기는요? 계약 후 24개월 내초도 납품 가능합니다. 가격이랑 납기는 좋네요.
그 관계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음 부스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가격이랑 납기. 결국 그게 한국의 전부구나. 저녁에 호텔 로비바에서 동료들과 맥주를 마셨어요. 미국에서 온 분석관 셋, 영국에서 온 분석관 둘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죠. 화제는 자연스럽게 일본 브리핑으로 흘러갔습니다. 오늘 일본 브리핑 봤어? 영국 분석관 톰이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A사 레이더 스펙이 장난 아니더라. 가공 정밀도도 인상적이었어. 제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0.001mm라니. 저건 로키드 마틴 수준이야. 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 판도가 바뀔 거야. 기술력만 놓고 보면 유럽 업체들도 긴장해야 해. 또 다른 동료 마크가 끼어들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생각해? K9 자주포 꽤 팔리고 있잖아.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한국은 가격이지. 기술 경쟁에선 상대가 안 돼. 오늘 한국 부스 봤어? 일본이랑 비교하면 초라하더라. 톰이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한국 무기는 싸고 빨라. 하지만 그게 끝이야. 고급 시장에선 통하지 않을 거야. 저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도면 기준으론 일본이 앞섰다. 기술 설명만 놓고 보면 일본이 이길 게임이다. 한국은 틈새 시장에서 가격으로 버티는 게 최선이야. 다음 날 전 시장에서 일본 측 엔지니어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예의 바르고 겸손했지만 눈빛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방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미쓰비시 소속 엔지니어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도 열심히 하고 있죠. 하지만 기술 축적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40년 넘게 이 분야를 연구해 왔으니까요.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속뜻은 명확했어요. 한국은 아직 멀었다는 거였죠. 파리에서 돌아온 뒤 저는 후속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유로 사토리 전시회 참관 보고 및 일본 방산 기술력 평가. 보고서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기술 경쟁에서는 일본이 유리하다. 한국은 가격과 납기에 의존하는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고급 시장 진출에는 한계가 있다. 제임스 국장이 보고서를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 기술력이 확실히 인상적이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대응할 게 없습니다. 기술 격차가 너무 커요. 한국은 지금처럼 저가 시장에서 버티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장이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자네 판단을 믿겠네, 밀러. 저는 사무실로 돌아오며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도면의 품질이 다르다. 기술 축적의 깊이가 다르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나서면 한국은 밀릴 수밖에 없다. 그때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어요. 유럽에서 전쟁이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나토 전체가 긴장 속에 놓여 있었죠. CNN 화면에서 키이우 외곽의 아파트 단지가 불타고 있었어요.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러시아 탱크 행렬이 동부 전선을 향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유럽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겠구나. 예상대로였습니다. 폴란드, 독일, 핀란드, 노르웨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들이 일제히 군비 증강에 나섰어요. 국방부의 유럽 각국의 무기 조달 계획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밤낮 없이 보고서를 분석했죠. 브뤼셀에서 긴급 조달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나토 회원국 국방 조달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고 했습니다. 제임스 국장이 저를 불렀어요. 밀러, 브뤼셀 가게. 회의 참관하고 보고서 써. 비행기를 타고 브뤼셀에 도착했습니다. 나토 본부 건물이 회색 하늘 아래 우뚝 서 있었어요. 유리 외벽에 각국 국기가 반사되어 펄럭이고 있었죠. 저는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에 20여 명이 앉아 있었어요. 폴란드, 독일, 핀란드, 노르웨이, 체코, 루마니아. 각국 국방부 조달 담당자들이었죠. 표정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물컵과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고
회의실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어요. 폴란드 국방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그가 테이블을 탁 내리쳤어요. 물컵이 찰랑거렸습니다. 러시아가 국경 50km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겐 지금 당장 굴러갈 수 있는 전차가 필요해요. 3년 뒤에 나올 최신의 전차가 아닙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독일 담당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레오파드의 생산 라인을 풀가동해도 연간 생산량이 제한적입니다. 우리도 물량이 부족해요. 핀란드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은 상황입니다. 당장 쓸 수 있는 전차가 필요합니다. 폴란드 차관이 서류를 펼쳤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해야 할 건 하나입니다. 누가 가장 빨리 가장 많은 물량을 납품할 수 있느냐. 회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기술 사양 비교가 아니었어요. 납기 경쟁이었죠. 저는 메모장을 펴고 펜을 들었습니다. 일본 측 대표가 먼저 발표에 나섰어요. 미쓰비시중 공업에서 온 임원이었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가 스크린 앞에 섰어요. 일본의 10식 전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전차 도면이 떴어요. 날렵한 포탑과 경사 장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디자인이 세련됐죠. 44톤급 경량 설계입니다. 유럽의 도로와 교량 하중 제한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폴란드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단가는요? 일본 임원이 잠시 멈칫했어요. 약 1,500만 달러입니다. 회의실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저도 눈이 커졌습니다. 레오파드이보다 비쌌거든요. 납기는요? 폴란드 차관이 다시 물었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일본 임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가 통역사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몇 초간 정적이 흘렀죠. 회의실 전체가 그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현재로서는 명확한 납기를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어요. 폴란드 차관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명확한 납기를 제시하기 어렵다고요? 일본 임원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10식 전차는 내수용으로만 생산해왔습니다. 수출 전례가 없어서 생산 라인 조정과 인증 절차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요? 최소 3년에서 4년은 봐야 합니다. 폴란드 차관이 펜을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어요. 금속 소리가 회의실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3년이요? 그때쯤이면 러시아 전차가 바르샤바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일본 임원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폴란드 차관이 손을 들어막았습니다. 다음 발표자요. 한국 측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현대로템 임원이었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들고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죠. 표정이 담담했어요. K2 전차입니다. 스크린에 K2 전차 사진이 떴어요. 일본 전차만큼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묵직한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단가는 800만에서 900만 달러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일본의 절반 가격이었거든요. 폴란드 차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납기는요? 한국 임원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계약 체결 후 24개월 내초도 물량 인도 가능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폴란드 차관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24개월이요? 네. 현재 생산 라인이 풀가동 중입니다. 추가 물량 대응도 가능해요. 독일 담당자가 끼어들었어요. 수출 실적이 있습니까? 한국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2 전차는 이미 튀르키예에 기술 이전되어 알타이 전차로 생산 중입니다. K9 자주포는 현재 10개국 이상에서 운용 중이고요. 총 1,700문 이상 수출했습니다. 숫자가 나오자 회의실 여기저기서 펜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메모장에 숫자를 받아 적었습니다. 핀란드 담당자가 질문했어요. 현지 정비 지원은요? 한국 임원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유럽 지도 위에 여러 점이 찍혀 있었어요. 현지 조립 공장 설립, 정비 교육, 부품 공급망 구축까지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폴란드 현지에 생산 라인을 세울 수도 있어요. 폴란드 차관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말했어요.
현지 생산까지요? 네. 폴란드 기술자들이 직접 전차를 조립하게 됩니다. 기술 이전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할 수 있죠.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폴란드 차관이 옆에 앉은 참모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참모가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 일본이 기술력에서 앞섰는데 회의실 분위기는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었거든요. 회의가 잠시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와 커피를 한 잔 뽑았어요. 뜨거운 액체를 홀짝이는데 일본 임원이 혼자 창가에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독일 담당자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밀러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일본 기술력이 분명 뛰어난데. 독일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기술력이 아무리 좋아도 물건을 못 주면 소용없죠.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당장 굴러갈 전차예요. 3년 뒤에 나올 전차가 아니고요. 저는 그 말에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어긋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폴란드 차관이 발언권을 잡았어요. 오늘 논의를 정리하겠습니다. 그가 일본 측을 바라봤어요. 일본 측 제안은 기술적으로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납기가 문제예요. 3년은 너무 깁니다. 일본 임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폴란드 차관이 시선을 한국 측으로 돌렸습니다. 한국 측 제안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24개월 납기 현지 생산 패키지 지원.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부합해요. 회의실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저는 그 변화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은 기술을 설명했지만 날짜는 적지 못했다. 한국은 기술 대신 숫자를 내밀었다. 가격, 납기, 물량. 모두 구체적인 숫자였죠. 저는 보고서 초안을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결론을 내리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여전히 일본 기술력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이 단기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기술력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야. 일본이 생산 라인을 정비하면 금방 따라잡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회의실에서 본 일본 임원의 당황한 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폴란드 차관이 한국 제안을 들을 때 보여준 그 반응도요.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어요. 브뤼셀에서 돌아온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는데 로이터 속보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모니터에 얼굴을 바짝 들이댔습니다. 폴란드, 한국과 K2 전차 1000대 프레임 계약 체결. 저는 그 헤드라인을 3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1000대라고요?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프레임 계약이라는 건 일단 큰 틀을 잡아놓고 물량을 순차적으로 채워나간다는 뜻이었어요. 1000대면 폴란드 기갑 전력의 핵심을 통째로 한국에 맡기겠다는 거였죠. 기사를 스크롤하며 내려갔습니다. K9 자주포 672문. 천무 다연장 로켓 288기. 숫자가 계속 쏟아졌어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 계약 규모가 100억 달러를 훌쩍 넘었어요. 유럽 방산 역사상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였죠. 옆자리 앨런이 휘파람을 불었어요. 한국이 대박을 쳤네. 이거 진짜야?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당황스러웠거든요. 브뤼셀 회의에서 분위기가 한국 쪽으로 기울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제임스 국장이 사무실로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다들 봤지? 긴급 브리핑 1시간 뒤에 한다. 밀러, 자료 준비해. 저는 서둘러 관련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폴란드 국방부 발표문, 한국방위사업청 보도자료, 현대로템 주가 차트. 프린터가 쉴 새 없이 종이를 뱉어냈습니다. 브리핑룸에 들어서니 평소보다 2배는 많은 인원이 모여 있었어요. 육군, 해군, 공군 장교들이 섞여 앉아 있었고
국무부에서 온 사람들도 보였죠. 저는 연단 앞에 서서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역대급 방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스크린에 계약 내용이 떴습니다.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천무 다연장 로켓 288기. 총 규모는 약 14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40억이라고?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K2 전차 사진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K2 흑표 전차입니다. 55톤급 주력 전차로 120mm 활강포를 장착하고 있어요. 자동 장전 시스템과 능동 현수 장치가 특징입니다. 해군 대령이 손을 들었어요. 일본식식 전차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솔직히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었거든요. 기술 사양만 놓고 보면 십식이 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량화 설계나 전자 장비 통합 면에서요. 그런데 왜 폴란드는 K2를 선택한 겁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납기 비교표였습니다. 납기입니다. K2는 24개월 내초도 납품이 가능해요. 십식은 3년에서 4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떴어요. 여러 나라의 빨간 점이 찍혀 있었죠. K9 자주포 운용 현황입니다. 현재 10개국 이상에서 1700문 넘게 운용 중이에요. 튀르키예, 인도,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이집트.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저는 지도의 점들을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켰습니다. 이 나라들이 K9을 실전에서 굴리고 있습니다. 훈련이 아니라 실전이에요. 튀르키예는 시리아 국경에서 K9을 운용했고 인도는 파키스탄 접경 지역에 배치했어요. 육군 대령이 끼어들었습니다. 일본 무기의 실전 운용 기록은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대답이 뻔했거든요. 없습니다. 일본은 전후 70년 동안 무기를 수출한 적이 없어요. 십식 전차도 A사 레이더도 모두 내수용으로만 생산됐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명용 무기랑 실전 무기는 다르지.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확한 지적이었거든요. 일본 무기는 브리핑에서는 화려했지만 실제로 전장에서 굴러간 적이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 무기는 이미 10개국 넘게 실전에서 쓰고 있었죠. 브리핑이 끝난 뒤 제임스 국장이 저를 불렀어요. 밀러, 자네 이전 보고서 기억나나? 일본 우세 시나리오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전에 썼던 보고서였죠. 일본의 기술력이 한국을 압도할 거라고 자신있게 적었던 그 보고서요. 수정해야 할 것 같네. 국장의 목소리가 담담했지만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제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전 보고서 파일을 열었어요. 일본 우세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 그 문장이 화면에 떠 있었죠. 저는 커서를 그 문장 앞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새 보고서를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 방산의 경쟁력이 예상보다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장기적 기술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써놓고 보니 어정쩡했어요. 한국이 이겼다고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저는 제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추가 소식이 들려왔어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계약 서명식이 열렸다는 거였습니다. CNN이 생중계를 했어요.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바르샤바 대통령궁 연회장이었어요. 샹들리에 불빛이 넓은 홀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한쪽에 서 있었고 한국 방위사업청장과 현대로템 대표가 반대편에 서 있었죠. 두꺼운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폴란드 국방장관이 펜을 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가 서명을 하자 홀 전체에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은 폴란드 국방 역사에서 중요한 날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렸습니다. 우리는 검증된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브리핑에서 멋져 보이는 무기가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작동하는 무기를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마치 제게 하는 말 같았거든요. K9 자주포는 이미 전 세계에서 검증됐습니다. K2 전차는 한국군이 실전 배치해서 운용 중이에요. 우리는 설명서가 아니라 사용 기록을 보고 결정했습니다. 카메라가 한국 대표단을 비췄어요. 그들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승리의 환호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묵묵히 고개를 숙여 인사할 뿐이었죠.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무기는 설명이 아니라 사용 기록으로 말하고 있었다. 일본은 도면을 보여줬고 한국은 실적을 보여줬다. 그 차이가 결과를 만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새 보고서를 다시 열었어요. 아까 썼던 어정쩡한 문장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어요. 한국 방산이 유럽 시장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다. 기술력 차이보다 납기와 실전 검증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써놓고 보니 마음이 불편했어요.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일본의 기술력, 미쓰비시의 정밀 가공, A사 레이더의 스펙. 그 모든 게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저는 보고서 결론 부분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방산 경쟁에서 기술력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납품 능력과 실전 검증이 동반되지 않으면 기술력은 의미를 잃는다. 타이핑을 마치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 문장을 쓰는데 몇 달이 걸렸어요. 브뤼셀 회의, 폴란드 계약, 서명식 생중계. 그 모든 걸 겪고 나서야 인정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완전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쉽게 밀릴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분명 반격이 있을 거야. 일본이 생산 라인을 정비하고 본격적으로 나서면 상황이 달라질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보고서를 저장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의문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일본이 정말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 의문은 곧 답을 얻게 됩니다. 그것도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요. 폴란드 계약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낯선 제목의 문서가 눈에 들어왔어요. 유럽안보연구소에서 발행한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 저는 손을 멈췄어요. 비유럽 국가 무기 의존의 전략적 리스크 분석. 저는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32페이지짜리 보고서였어요. 목차를 훑어보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방산 수입의 공급망 취약성. 비동맹국 무기 체계의 기술 종속 위험. 유럽 방위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 한국이라는 단어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한국을 겨냥한 보고서였죠.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대규모 무기 도입은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 특히 공급망이 단일 국가에 집중될 경우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 심각한 취약점이 노출될 수 있다. 저는 보고서 말미에 있는 연구진 명단을 확인했어요. 유럽 학자들 이름 사이에 일본인 이름이 2개 보였습니다. 도쿄대학 교수와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이었죠.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며칠 뒤 브뤼셀에서 소식이 날아왔어요. EU 국방장관 회의에서 공동구매 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회의 자료를 입수해서 읽어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유럽 방위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공동구매 지침 개정안. 핵심 내용은 간단했어요. EU 공동구매 사업에 참여하는 무기 체계는 현지 생산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거였죠. 기존 65%에서 80%로 상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80%면 사실상 핵심 부품까지 유럽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K2 전차의 파워팩이나 K9 자주포의 사격 통제 장치는 한국에서 만들어요. 이걸 유럽 현지에서 80% 생산하려면 기술 이전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했죠.
제임스 국장이 제자리로 다가왔어요. 밀러, 이거 봤나? 그가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였어요.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죠. EU, 아시아 무기 수입의 제동거나.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비유럽 국가로부터의 무기 수입에 대한 공급망 안정성 재심사를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익명의 EU 관계자 발언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공급망 다변화는 필수적입니다. 특정 아시아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전략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요. 저는 기사를 읽으며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특정 아시아 국가라. 누가 봐도 한국을 말하는 거였죠. 이거 타이밍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폴란드 계약 직후에 갑자기 이런 논의가 나온 거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네. 저는 자료를 더 파봤어요. EU 국방장관 회의 참석자 명단, 의제 상정 경위, 관련 로비 활동 기록. 파고들수록 그림이 선명해졌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도쿄에서 파리, 베를린, 브뤼셀로 외교 전문이 오가고 있었죠. 일본 대사관들이 EU 관료들과 잇따라 면담을 잡았습니다. 일본 국제협력은행이 유럽 방산 기업들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저는 퍼즐 조각을 맞춰갔습니다. 보고서, 규정 개정안, 공급망 재심사. 이 모든 게 동시에 터진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일본이 체계적으로 판을 뒤집으려 하고 있었죠. 일주일 뒤 더 큰 소식이 터졌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K2 전차 계약 이행을 일시 보류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저는 속보를 보자마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발표문을 읽어봤어요. EU 공동구매 지침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최종 계약 조건을 재검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행정 절차상의 조정이라고 했지만 누가 봐도 압박에 밀린 거였죠. 사무실이 발칵 뒤집혔어요.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고 사람들이 복도를 바쁘게 오갔습니다. 제임스 국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상황 정리하지.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저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일본이 3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어요. 첫째, 여론전입니다. 유럽안보연구소를 통해 비유럽 무기 의존 리스크 보고서를 확산시키고 있어요. 일본 연구진이 공동 저자로 참여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둘째, 제도 공격입니다. EU 공동구매 지침 현지 생산 비율을 65%에서 80%로 올리려 하고 있어요. 이게 통과되면 한국 무기는 사실상 EU 시장에서 배제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였어요. 셋째, 공급망 재심사입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아시아 무기의 공급망 안정성을 재검토한다고 했어요. 한국을 직접 겨냥한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기로 못 이기니까 규칙으로 이기려는 거군.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일본은 전장에서 이길 수 없자 질서를 흔들기 시작한 거였죠. 해군 대령이 물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공식 반응이 없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외교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는 있어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저녁 노을이 빌딩 유리창에 반사되어 붉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본의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무기 경쟁에서 밀리자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였죠. 외교와 로비와 제도를 총동원한 체계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이 막아내기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다음 날 추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독일 국방부가 폴란드의 K2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는 거예요. 프랑스도 비슷한 입장을 내놓았죠. EU 내부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보고서를 썼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일본의 한국 방산 견제 전략 분석.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적었어요. 일본은 기술 경쟁에서 열세에 놓이자 제도적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한국의 유럽 시장 진출을 저지하려 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보아 이 전략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폴란드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타이핑을 마치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묘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일본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엔 한국이 이기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이제 다시 일본이 반격에 나선 거였어요. 싸움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임스 국장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밀러, 이거 봐. 그가 건넨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유럽연합 이사회 비공개 회의록이었어요. 저는 첫 페이지를 읽자마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산 무기 시스템에 대한 전면 재검토 동의안이 상정되어 있었어요. 표결 예정일은 2주일 뒤였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폴란드 계약뿐 아니라 유럽 전역의 한국 무기 도입이 중단될 수 있었죠. 큰일 났네. 국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무기로 못 이기니까 규칙을 바꾸려 한다. 전장이 아니라 회의실에서 승부를 뒤집으려 한다. 이게 성공하면 한국은 유럽 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날 수도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그것도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요. EU 표결 사흘 전이었습니다. 브뤼셀에서 긴급 청문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임스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밀러, 브뤼셀 가게. 직접 보고 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택시를 잡았어요. EU 본부 건물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 청문회 결과에 따라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의 운명이 결정될 거였거든요. 청문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어요. 대형 원탁 주위로 EU 각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에 한국 대표단, 반대쪽에 일본 대표단이 마주보고 있었죠. 방청석은 기자들과 관계자들로 빼곡했어요.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의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청문회는 비유럽 국가 무기 도입의 전략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일본 측 발언을 듣겠습니다. 일본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쓰비시중공업 부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스크린 앞으로 걸어가며 리모컨을 들었어요.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위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어요. 아시아 무기 수입 증가 추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특정 아시아 국가에 대한 무기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급망 리스크를 초래합니다. 그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지정학적 리스크 시나리오라는 제목 아래 붉은 화살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만약 아시아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유럽은 무기 공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고하는 핵심입니다. 일본 대표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EU 대표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의장이 말했어요. 한국 측 발언을 듣겠습니다. 한국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위사업청 차장이었어요. 그는 서류 뭉치를 들고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표정이 담담했어요. 우려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론이 아니라 사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세계 지도 위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운용 현황입니다. 현재 12개국에서 1,800문이 실전 배치되어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한국 대표가 지도의 한 점을 가리켰습니다. 튀르키예입니다. 시리아 국경 작전에 K9이 투입됐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떴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K9 자주포가 포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화염이 뿜어져 나왔죠. 포탄이 날아가고 다시 장전하고 또 발사하고 영상 속 K9이 쉴 새 없이 불을 뿜었어요. 한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 작전 기간 중 가동률 93%를 기록했습니다. 고장으로 멈춘 K9은 100대 중 7대뿐이었어요. 회의장 여기저기서 팬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 대표가 다음 영상을 틀었습니다. 인도입니다.
파키스탄 접경 지역이에요. 스크린에 산악 지형이 펼쳐졌어요. 깎아지른 절벽 사이로 K9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피어오르는 비포장 도로를 거침없이 달렸죠. 외기 온도 50도가 넘는 혹서 환경입니다. 가동률 91%를 유지했어요. 한국 대표가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이번엔 눈 덮인 설원이었습니다. 노르웨이입니다. 북극권 혹한 시험 영상이에요. 영하 40도라는 자막이 떴어요. K9이 눈밭 위에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배기구에서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왔죠. 엔진이 울부짖더니 3초 만에 정상 가동됐어요. 포탑이 회전하고 포문이 올라가고 발사. 눈보라 속에서 화염이 터졌습니다. 회의장에서 탄성이 새어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가 스크린을 바꿨어요. 이번엔 표 하나가 전체 화면을 채웠습니다. 납기 이행 현황입니다. 표에는 12개 국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옆에 약정 납기와 실제 납기가 나란히 적혀 있었죠. 보시다시피 지연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오히려 12건 중 9건이 조기 납품됐어요. 한국 대표가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공급망 리스크를 말씀하셨죠. 저희는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저희의 대답입니다. 회의장 공기가 바뀌었어요. 일본 측 대표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의장이 말했어요. 일본 측 반박하시겠습니까? 일본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실적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급망 리스크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 대표가 끼어들었어요. 실례지만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의 무기 수출 실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의장이 얼어붙었어요. 일본 대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희는 수출보다 국내 방위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실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일본 대표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한국 대표가 새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국과 일본의 비교표였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크린 왼쪽에 한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무기 수출국 12개국. 실전 투입 기록 있음. 납기 지연 0건. 오른쪽에는 일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기 수출국 0개국. 실전 투입 기록 없음. 납기 이행 기록 해당 사항 없음. 회의장이 웅성거렸어요.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적이 아예 없다고. 한국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공급망 리스크를 경고하신 분들께 묻겠습니다. 한 번도 납품해 본 적 없는 쪽과 12번 납품하고 한 번도 늦지 않은 쪽. 어느 쪽이 더 리스크입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일본 대표가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옆에 앉은 미쓰비시 직원이 서류를 뒤적거렸지만 꺼낼 게 없었어요. 폴란드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측에 질문이 있습니다. K2 전차의 극한 환경시험 기록이 있습니까? 한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습니다. 스크린에 새 영상이 떴어요. K2 전차가 모래 폭풍 속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외기 온도 52도라는 자막이 떴죠. 중동 혹서 시험입니다. 200km 연속 주행 완료. 엔진 과열 없음. 영상이 바뀌었어요. 이번엔 눈 덮인 산악 지형이었습니다. K2가 35도 경사면을 기어 올라가고 있었어요. 능동 현수 장치가 차체를 수평으로 유지하며 바위를 넘었습니다. 험지 등판 시험입니다. 사격 중 명중률 저하 없음. 폴란드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표정이 밝아진 게 보였습니다. 의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더 질문 있으십니까? 회의장이 조용했어요. 일본 측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표결은 예정대로 3일 뒤에 진행됩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일본 대표단이 급하게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반대로 한국 대표단 주위에는 EU 관계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악수를 나누고 명함을 교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묘하게 뛰었습니다. 정치가 회의실을 흔들었지만 숫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일본은 이론으로 공격했고 한국은 기록으로 막아냈다. 브리핑에서 화려한 도면을 보여주는 것과 실제 전장에서 불을 뿜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어요.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회의실은 흔들렸지만 전장은 침묵하지 않았다. EU 표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산 무기 재검토 동의안이 부결됐어요. 폴란드 계약은 예정대로 진행되기로 했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임스 국장이 제자리로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밀러, 이거 봤나? 그가 건넨 서류를 펼쳐봤어요. 페루 국방부 발표문이었습니다. 저는 첫 줄을 읽자마자 눈이 커졌어요. 페루 차기 주력 전차 및 장갑차 국제 입찰 공고. 페루요? 저는 고개를 들어 국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남미에서 가장 까다로운 지형을 가진 나라지. 안데스 산맥, 아마존 정글, 해안 사막이 한 나라에 다 있어. 저는 서류를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입찰 조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도 4,000m 이상 산악 지형 운용 가능. 습도 95% 이상 정글 환경 대응. 사막 혹서 환경 연속 작전 가능.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전차가 있긴 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국장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거지.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이 다 뛰어들었어. 저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페루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영향권이었어요. 남미 국가들 대부분이 미국 무기를 쓰고 있었죠. 만약 여기서 한국이 이긴다면 의미가 달랐습니다. 한 달 뒤 페루 리마에서 현지 평가가 시작됐어요. 저는 국방부 참관단 자격으로 현장에 갔습니다. 리마 공항에 내리자마자 습한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멀리 안데스 산맥의 봉우리들이 구름 사이로 보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장은 해발 4,500m 고지대였어요. 헬기를 타고 올라가는데 귀가 멍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보니 까마득한 절벽이 이어지고 있었죠. 헬기가 착륙하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숨을 쉬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산소가 부족한 거였죠. 시험장에는 각국 전차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미국의 에이브럼스, 독일의 레오파드 2, 일본의 십식, 한국의 K2. 저는 노트를 펴고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에이브럼스가 출발했어요. 60톤이 넘는 거구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경사로에 접어들자 엔진 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검은 연기가 배기구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고도가 높아 공기가 희박했거든요. 엔진 출력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결국 3분의 2 지점에서 멈춰 섰습니다. 레오파드 2도 비슷했어요. 경사로 중간에서 속도가 급격히 줄었죠. 운전수가 기어를 바꾸며 안간힘을 썼지만 바퀴가 헛돌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십식이 출발했어요. 가벼운 무게 덕분에 처음엔 잘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정상 부근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전자장비 경고등이 켜졌다는 보고가 들려왔죠. 고지대 저기압의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킨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K2가 출발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K2가 경사로에 접어들었어요. 엔진 소리가 웅웅거렸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능동 현수 장치가 작동하며 차체를 수평으로 유지했죠. 바위를 넘고 웅덩이를 지나고 급경사를 올랐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상에 도착한 K2가 포탑을 회전시켰어요. 포문이 올라가고 발사. 굉음과 함께 화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표적에 명중했다는 신호가 울렸어요. 페루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틀 뒤 아마존 정글로 이동했어요.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후끈한 열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습도가 95%를 넘었어요. 옷이 순식간에 축축해졌죠. 주변에는 울창한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바닥은 진흙탕이었어요. 에이브럼스가 먼저 출발했습니다. 60톤 무게가 진흙 속으로 푹푹 빠졌어요.
궤도가 허우적거리며 진흙을 튀겼지만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견인차가 와서 끌어내야 했죠. 레오파드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무거운 차체가 늪지대에서 꼼짝 못했습니다. 일본 십식은 가벼워서 조금 나았지만 전자장비에 습기가 차면서 조준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어요. K2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또 숨을 죽였어요. K2가 진흙탕에 들어섰습니다. 궤도가 진흙을 밟았어요. 그런데 빠지지 않았습니다. 접지압이 낮게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K2가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전진했어요. 나무 사이를 빠져나가고 늪지대를 건넜습니다. 정글 한가운데서 포탑이 돌아갔어요. 습기 가득한 공기 속에서 조준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습니다. 발사. 표적 명중. 페루 장교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마지막 시험은 해안 사막이었습니다. 낮 기온이 50도에 육박했어요.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을 뜨기가 힘들었죠. 에이브럼스가 출발하고 20분 만에 엔진 과열 경고가 떴어요. 냉각 시스템이 버티지 못한 거였습니다. 레오파드이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죠. 일본 십식은 경량화 설계 덕분에 열 관리가 나았지만 모래가 흡입구에 들어가면서 필터에 문제가 생겼어요. K2가 사막으로 들어섰습니다. 모래 폭풍 속에서 묵묵히 전진했어요. 100km, 150km, 200km. 엔진 과열 없이 완주했습니다. 포탑이 돌아가고 발사. 명중. 3일간의 시험이 끝났어요. 페루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맨 뒷줄에 서서 지켜봤어요. 페루는 K2 전차 54대와 K808 장갑차 141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미국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산 에이브럼스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페루 국방장관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나라 지형에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일본 전차는요? 전자장비 안정성이 부족했습니다. 고지대와 정글에서 오작동이 발생했어요. K2를 선택한 결정적 이유는 뭡니까? 국방장관이 마이크를 가까이 당겼어요. 운용, 정비, 가격의 균형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땅에서 실제로 굴러갔어요. 시험장에서 멈춰 선 전차는 아무리 도면이 좋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미국의 영향권인 남미에서 미국 전차를 제치고 한국이 선택됐습니다. 이건 더 이상 지역 문제가 아니었어요.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죠.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 저는 일본이 이길 거라고 확신했어요. 기술력, 도면, 브리핑. 그 모든 게 일본의 승리를 가리키고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도면은 회의실에서만 작동했어요. 전장에서는 다른 게 필요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시리아 국경에서, 파키스탄 접경에서, 노르웨이 북극권에서, 그리고 페루의 안데스와 아마존과 사막에서 실제로 굴러갔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펴고 한 줄을 적었어요. 이제 이건 지역 문제가 아니다. 세계가 한국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페루에서 돌아온 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 지난 1년간 모은 자료들을 펼쳐놓았어요. 일본의 3원칙 폐기 발표문, 유로 사토리 브리핑 자료, 브뤼셀 청문회 기록, 페루 현지 시험 보고서. 종이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가을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죠.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뭘로 할까 한참을 고민했어요. 결국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시아 방산 경쟁의 결산 일본과 한국의 명암. 서론을 쓰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1년 전 일본이 살상무기 수출 3원칙을 폐기했을 때 저는 아시아 방산 시장의 판도가 바뀔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일본의 기술력과 자금력이 한국을 압도할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그 문장을 쓰는데 오래 걸렸어요.
제 오판을 인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일본 관련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원칙 폐기 이후 1년. 일본이 뭘 했는지 숫자로 정리해 봤습니다. 무기 수출 계약 체결 건수 0. 저는 그 숫자를 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일본은 군사대국을 선언했습니다. 방위비를 2배로 늘리겠다고 했어요. A사 레이더와 정밀 가공 기술을 자랑했죠.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계약서에 도장 하나 찍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어요. 저는 한국 방산 수출 실적을 정리했습니다. 폴란드 K2 전차 1000대 프레임 계약, K9 자주포 672문, 천무 다연장 로켓 288기, 페루 K2 전차 54대, K808 장갑차 141대, 노르웨이 추가 물량, 호주 후속 계약, 이집트 협상 진행 중. 숫자가 끝없이 이어졌어요. 저는 타이핑하면서 감탄이 나왔습니다. 그때 CNN 속보가 화면에 떴어요.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정부 1,600억 원 규모 K방산 수출 펀드 출범. 기사를 클릭해서 읽어봤어요. 한국 정부가 방산 수출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지원 펀드를 조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출 기업의 금융 지원, 현지 공장 설립 보조, 기술 개발 투자.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밀어주겠다는 거였죠. 저는 기사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걸 일시적인 행운으로 보지 않는구나. 구조적으로 키우려는 거구나. 제임스 국장이 제자리로 다가왔어요. 보고서 잘 되어가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마무리할게요. 국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수고했네, 밀러. 이번 건 자네한테 많이 배웠어.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주로 제가 얼마나 틀릴 수 있는지를요. 국장이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다시 보고서에 집중했습니다. 결론 부분을 쓰기 시작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죠. 일본과 한국의 차이는 무엇이었는가?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일본은 선언했습니다. 군사대국이 되겠다고요. 방위비를 늘리겠다고요.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겠다고요. 브리핑에서 화려한 도면을 보여줬고 포럼에서 인상적인 수치를 나열했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동했어요. 전차를 만들어서 팔았고 자주포를 납품했고 약속한 날짜에 물건을 보냈습니다. 시리아 국경에서 K9이 불을 뿜었고 안데스 산맥에서 K2가 굴러갔어요.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증명했습니다. 저는 타이핑하는 손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 문장이 맞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1년 전에 저라면 절대 쓰지 않았을 내용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브뤼셀 청문회에서 일본 대표가 말문이 막히는 걸 봤어요. 페루 사막에서 에이브럼스가 멈춰 서는 걸 봤죠. 그리고 K2가 산악과 정글과 사막을 모두 통과하는 걸 봤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선언은 일본이 했다. 하지만 계약은 한국이 가져갔다. 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숫자다. 일본은 말했고 한국은 숫자로 이겼다. 타이핑을 마치고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워싱턴 기념탑이 노을빛에 물들어 있었죠.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 저는 일본의 기술력에 감탄했어요. A사 레이더 400km, 정밀 가공 0.001mm. 숫자들이 화려했죠. 브리핑이 끝나고 박수를 쳤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그건 절반의 진실이었습니다. 도면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휴지 조각에 불과했어요. 기술이 아무리 정교해도 납품을 못하면 의미가 없었죠.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브리핑 대신 실전 기록을 쌓았어요. 12개국의 무기를 팔고 한 번도 납기를 어기지 않았죠. 가동률 93%라는 숫자는 전장에서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저는 보고서 파일을 저장하고 프린터 버튼을 눌렀어요. 기계가 윙윙거리며 종이를 뱉어냈습니다. 따끈한 종이를 집어들자 토너 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42페이지짜리 보고서였어요. 제 커리어에서 가장 솔직한 보고서였습니다. 제 오판을 인정하고 한국의 승리를 기록한 문서였죠. 다음 날 아침 제임스 국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장이 첫 페이지를 넘기며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앞에 서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국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솔직하게 썼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대로 쓴 겁니다. 국장이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자네 처음 분석에서 일본이 이길 거라고 했지. 그때 난 자네 판단을 믿었어.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국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할 거 없네. 틀릴 수 있어. 중요한 건 틀렸을 때 인정하는 거지. 자네는 그걸 해냈어. 저는 국장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1년 동안 제 확신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또 무너지는 과정을 겪었거든요.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아침 햇살이 빌딩 유리창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보였어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력도 일본에 못 미친다고 봤죠. 하지만 그들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했어요. 그들의 강함은 화려함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만들고 약속을 지키고 실적을 쌓는 데서 왔어요.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나라였죠. 저는 노트를 펴고 마지막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선언하지 않고 증명하는 나라. 나는 이 나라를 과소평가했다. 그리고 그건 내 커리어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 펜을 내려놓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결론이었거든요. 일본은 말했습니다. 한국은 숫자로 이겼어요.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틀리고 배우고 인정하면서요. 이제 저는 압니다. 방산시장에서 아니 어쩌면 모든 영역에서 진짜 중요한 건 화려한 선언이 아니라는 걸요. 조용히 쌓아올린 기록이 결국 승부를 가른다는 걸요.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저는 그 증인이 되었고요.